준데일리의 남준기입니다. 오늘 해볼 컨텐츠는 엘보입니다. 엘보 파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본 앤 조인트 아나토미와 키네매틱, nerve, 머슬까지 있는데 머슬은 아마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나토미입니다. 엘보 조인트의 기본적인 관절 자체는 총 4개의 관절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나오는 관절은 휴메로 라디알 조인트, 그다음에 휴메로 얼라 조인트, 그다음에 프록시멀 파트의 라디오 얼라 조인트와 디스탈 파트의 라디오 얼라 조인트입니다. 레디우스와 얼라가 있고요. 이 프록시멀 파트가 있고, 그다음에 디스탈 파트가 있습니다. 각각의 관절 움직임이 다 존재를 하고 있고요. 휴머러스와 관절을 이루고 있는 얼라 조인트, 그 다음에 휴머러스와 라디우스 헤드가 만나서 휴머로 라디알 조인트 해서 총 4개의 관절을 이루고 있습니다. 각각의 움직임이 하나하나 다 중요하고요. 이 움직임 자체는 디스탈 파트에 라디올라 조인트까지 있기 때문에 그 손목의 움직임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스탈 파트의 라디올라 조인트의 영향이 팔꿈치나 휴머러스까지 영향을 많이 미치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아나토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머러스에서 눈여겨보셔야 되는 부분은 트로클리아입니다. 도르래라고 하는 부분이고, 얼라에서는 트로클리아 너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트로클리아와 트로클리아 너치가 이렇게 딱 만나서 힌지 조인트를 이루게 되고요. 딱 정확하게 아구가 맞아 들어가서 완전 정확한 그 스테이블한 관절을 만들게 됩니다. 라디알 헤드 자체는 메디알 파트에 있는 여기 캐피털럼이 있습니다. 캐피털럼과 관절을 이루고 있어서 휴메로 라디알 조인트를 만들게 됩니다. 맨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휴머러스에 있는 트로클리아와 얼라의 트로클리아 나치가 만나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얼라 조인트라고 하는 관절을 이루게 되고요. 라디알 헤드가 생긴 모양을 보면은 좋습니다. 얼라와는 다르게 약간 그레는 휴머럴 조인트처럼 붕 떠 있는 느낌이 있어가지고 스테이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주변에 있는 인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 가지 더 설명해 드릴 부분은 여기 스트러스 프로세스가 있는데요. 스틸러스 프로세스 자체가 이 라디우스 파트가 좀 더 길게 내려와져 있고 얼라 쪽이 조금 더 덜 내려와 있습니다. 이거는 데비에이션에 관련된 부분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데요. 손이 라디우스 쪽이 여기가 엄지손가락이 있고 그 다음에 검지, 중지, 약지, 소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이쪽 부분으로 따봉해서 손목을 이렇게 위로 올리는 동작에서 여기 라디알에 있는 스트러스 프로세스가 좀 더 길게 나와 있기 때문에 올리기가 좀 더 어렵습니다. 대신에 얼라 쪽에 있는 스트러스 프로세스가 조금 더 아래로 있기 때문에 이 손목을 이렇게 아래로 내리는 동작에서 그 손목을 위로 올리는 데비에이션보다 얼라 쪽으로 데비에이션 하는 게 각도가 좀 더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자손목 공간이 있습니다. 여기 그리고 이게 이제 TFCC를 만들어내게 되는 가장 큰 원인이 되게 됩니다. TFCC와 관련된 부분들은 위스트 파트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는 여기 트로클리아의 각도를 보면은 이 외측과 내측이 있는데요. 내측 자체가 조금 더 길게 내려와져 있습니다. 이거는 내측 자체가 좀 더 길게 내려와져 있다는 거는 여기가 오른쪽 팔뼈거든요. 오른쪽 팔뼈라서 이게 좀 더 길게 내려와져 있다는 거는 팔이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약간 사선으로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냐면 캐링 앵글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됩니다. 지금은 오른쪽 팔을 정면에서 본 그림이십니다. 아까처럼 만약에 캐피털룸 자체가 11자로 떨어져 있으면 이렇게 큐피티스 바루스 형태로 되게 되는데 저희가 정상적인 캐링 앵글 자체는 약 13도 정도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 골반이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골반이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뭐 물건을 들고 이동을 하게 될 때 이런 운반각들을 제공하게 되면서 안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힘을 적절하게 분배를 해서 물건을 이동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물건을 들고 갈 때 에너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게끔 몸이 만들어진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자분들에 비해서 남자분들이 골반 넓이가 좀 더 좁다 보니까 캐링 앵글 자체가 여자분들보다는 조금 더 낮고요. 여자분들이 조금 더 높습니다. 이거는 30도는 좀 더 과한 경우고 여자분들 중에서도 이 정도 되는 각도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간혹 계시는데
크게 무리되는 부분들은 없지만 여기 안쪽으로 얼라 널브가 지나가기 때문에 이쪽 신경이 좀 자극을 많이 받아서 팔저림을 유발할 가능성이 증가합니다. 100%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확률 자체가 조금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명드릴 부분은 바로 리가멘트 인대입니다. 인대는 크게 내측과 외측으로 나눠져 있고 이 오블리크 코드 자체도 인대로 분류되어 있긴 한데 리가먼트로 적혀져 있지 않고 코드라고 나와 있긴 하거든요. 이게 조직 자체가 리가먼트의 성질을 띄고는 있지만 리가먼트의 이름이 붙어 있지 않은 거 보니까 완전한 리가먼트의 형태는 아닌 것 같긴 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저희 메디알 콜라테랄 리가멘트가 있고요. 라테랄 콜라테랄 리가멘트가 있습니다. 내측, 외측 할 거 없이 다 손상의 원인이 되고요. 캐링 앵글이 너무 심한 경우 발구스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발구스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은 이 메디알 콜라테랄 리가멘트가 손상을 많이 받게 되고 테니스 엘보 같은 경우 외측을 좀 더 많이 쓰게 되는 경우에는 이 외측에 있는 콜라테럴 리가멘트가 좀 더 손상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은 어느 곳이 좀 더 손상 비율이 높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두 개의 비율이 어느 정도 다 적정하게 있는 것 같고요. 어떤 스포츠를 하느냐에 따라서 손상이 되는 부위가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겨울철이기도 하니까 저희가 많이 넘어지지 않습니까? 이때 뒤로 넘어지거나 앞으로 넘어지거나 할 때 손을 짚게 되는데요. 이렇게 손을 짚게 될 때 저희가 기본적인 캐링 앵글이 있기 때문에 발구스 스트레스에 노출될 확률이 증가하게 됩니다. 발구스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이 메디al 콜라테럴 리가멘트가 손상을 받게 되고 야구 선수의 경우 이 코킹 페이지에서 여기서 부하가 많이 걸리게 되는데 이 숄더에서 움직임이 많이 안 나오게 되면 엘보 쪽에서 움직임이 많이 나올 확률이 증가하게 되겠죠. 만약에 어깨가 안 좋은 선수들의 경우 팔꿈치 쪽으로 증상이 좀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팔꿈치가 안 좋다고 하더라도 팔꿈치만 보는 게 아니고 어깨도 같이 봐주면서 팔꿈치를 치료를 해야 된다. 여기서 만약에 뭐 데비에이션을 시키는 동작이나 아니면은 어깨에서 로테이션이 잘 안 되게 되면 팔꿈치에서 부하가 가게 되겠죠. 만약에 어깨도 나가고 팔꿈치도 나갔다. 그러면 손목에서 많은 부하가 걸리면서 손목까지도 통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엘보에서 중요한 구조물 중에 하나가 인터오세우스 멤브레인인데요. 힘을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라디우스 헤드가 여기 있고요. 라디우스의 스틸로스 프로세서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면적 자체가 좀 더 넓기 때문에 위스트에서는 이 라디우스의 영향이 좀 더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힘 자체가 컴프레션 포스, 저희가 손을 짚을 때 푸시업 같은 동작을 하게 될 때 라디우스의 80% 정도 넘어가고요. 얼락 조인트에는 20% 정도 넘어갑니다. 여기 아까 말씀드렸던 얼락 카팔 스페이스가 있네요. 그리고 이 힘이 이렇게 올라가서 인터오세우스 멤브레인으로 쭉 타고 내려온 다음에 얼라는 여기 오레쿠라는 프로세스 그다음에 트로클리아와 트로클리아 나치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힌지 조인트를 이용해서 힘이 이렇게 전달됩니다. 물론 라디우스 헤드 자체로도 전달이 되긴 하는데 이 컴프레션 펄스에서는 그게 크진 않습니다. 크진 않고 얼라 조인트로 넘어갈 확률이 조금 더 높고 이게 이제 부하가 메디아 콜라테럴 리가멘트로 많이 넘어가게 됩니다. 주요 역할은 컴프레션 포스에 있어서 힘을 전달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의 근육의 부착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여기 플렉서 머슬들이 다 이렇게 붙어 있죠. 플렉서 머슬들이 다 붙어 있기 때문에 근육의 부착점의 역할들을 하게 되고, 디스트라에서 프록시말로 힘을 전달해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힘이 이렇게 전달이 되어서 넘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손목을 짚어서 부상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손목에서의 통증뿐만이 아니라 어깨에서까지도 통증이 일어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힘들에 통해서 어깨까지 통증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만약에 내가 손목을 디뎌서 손목이 아픈데 이 손목이 괜찮아지고 나서 어깨 아플 확률이 증가합니다. 컴프레션 포스와는 다르게 이 디스트랙션 포스가 있습니다. 저희가 무거운 물건을 들고 가거나 아령을 들고 이동하게 되는 경우 이때 디스트랙션 포스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때 인터오세우스 멤브레인 자체는 좀 이완을 하게 됩니다. 인터오세우스 멤브레인의 힘은 디스트랙션 포스에서는 그렇게 큰 작용을 하지 않고요. 여기서는 트로클리아와 트로클리아 너치 자체가 딱 맞물려 있기 때문에 관절 내에서 안정성이 생겨서 여기는 근육 힘이나 인대 장력이 크게 발생하지 않고요. 여기서 크게 발생하는 부분은 라디우스 헤드입니다. 라디우스 헤드가 그래도 휴머럴 조인트처럼 이렇게 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인대가 바로
어듈라 리가멘트입니다. 어듈라 리가멘트가 라디우스 헤드를 이렇게 감싸서 얼라에 고정시키기 때문에 여기에 안정성이 중요하고요. 디스트랙션 포스가 발생하게 되면 힘 자체가 이렇게 아래로 쏠리지 않습니까? 그럼 라디우스 헤드가 자연스럽게 이렇게 아래로 쏠리게 되는 힘이 발생하게 되는데 리가멘트 자체에서 이렇게 트랜스포스로 이렇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면서도 이 힘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오블리크 코드가 이렇게 위로 잡아당겨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오블리크 코드의 역할이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가 브라키오 라디알리스의 역할입니다. 만약에 저희 몸은 많이 쓰면 쓸수록 닳잖아요. 그래서 어듈라 리가먼트나 오블리크 코드가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 경우에는 브라키오 라디알리스의 근육 긴장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하시는 분들 보면은 브라키오 라디알리스의 근육 긴장도가 높은 거를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보통 테니스 엘보를 보게 되면은 익스텐서 그룹의 근육 긴장도로 인해서 여기 라테라 에피콘달의 염증이 있어서 라테라 에피콘달 라이티스 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브라키알 라디알리스가 이렇게 길게 와가지고 이렇게 근육에 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브라키알 라디알리스의 통증으로 인해서도 이 외측에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라테랄 에피콘달라이티스가 이렇게 생기게 되게 되면은 라디우스 헤드가 불안정해지게 되면서 이렇게 뼈를 잡아당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불안정한 위치가 되고요. 이 라디우스 헤드가 반대쪽이랑 비교했을 때 조금 더 눌렀을 때 튀어나와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눌러서 힘을 주게 되면은 통증이 사라지는 경우도 볼 수가 있고요. 이걸로 인해서 그 MWM을 하기도 합니다. Movement with Mobilization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 익스텐서 그룹 자체가 브라키오 라디알리스나 익스텐서 그룹 자체가 긴장도가 너무 높다 하시면 이 라디우스 헤드의 위치를 잘 체크해 보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엘보 조인트에 있어서 가장 고유한 움직임이라고 하면은 바로 뒷침과 엎침입니다. 프로네이션과 슈피네이션인데요. 이 각각의 움직임은 GH 조인트와도 연관이 많습니다. 만약에 프로네이션이 안 된다. 프로네이션을 하게 될 때 숄더에서는 인터널 로테이션과 에비덕션이 조금 자연스럽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슈피네이션이 안 된다. 슈피네이션이 안 되게 되면은 GH 조인트의 익스터널 로테이션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각각의 보상작용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자세에서 어떤 동작이 안 되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단순히 팔을 뻗어가지고 프로네이션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이런 인터널 로테이션과 에비덕션에 대한 보상작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팔꿈치를 이렇게 90도로 구부려가지고 로테이션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포함해서 관절 가동 범위가 잘 안 나오는 건지 아니면 GH 조인트에서 관절 가동 범위가 안 나오는 건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키네매틱에서 뒷침과 엎침은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뒷침과 엎침은 라디우스 헤드를 축으로 움직이는 피보팅입니다. 그래서 이 라디우스 헤드가 얼라를 위로 넘어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되돌아오는 건데 위로 넘어가는 게 프로네이션, 엎침이고요. 넘어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이렇게 일자로 만들어지는 게 바로 슈피네이션입니다. 이 과정에서 관절 내 움직임이 조금 복잡합니다. 하지만 크게 어렵진 않습니다. 라디우스의 디스탈 파트는 여기 오목면입니다. 그리고 라디우스의 프록시말 파트는 볼록면입니다. 저도 이게 어느 쪽이 볼록이고 어느 쪽이 오목인지 굉장히 많이 헷갈렸었는데 어떻게 외웠냐면 라디우스 헤드 자체가 이렇게 동그랗지 않습니까? 그래서 프록시말은 볼록면이다 라고 하고 외웠습니다. 디스탈 파트는 오목면이다. 프로네이션 할 때 디스탈 파트는 오목면이 움직이기 때문에 롤링과 슬라이딩이 같은 방향으로 일어나게 되고요. 프록시멀 파트는 반대로 일어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스피네이션의 경우에는 디스탈 파트는 오목면이 움직이기 때문에 슬라이딩과 롤링이 같은 방향으로 일어나게 되고요. 프록시말은 롤링과 슬라이딩이 반대 방향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CKC 상황에서는 그 움직임이 조금 달라지긴 합니다. 저희가 푸시업 동작을 하게 될 때 이 후면부 뒤쪽 아래에 힘을 주기 위해서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시키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익스터널 로테이션을 시키게 될 때 팔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저희가 슈피네이션을 시키는 것 같지만 손이 이렇게 닿여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움직임이 일어나는 것은 프로네이션입니다. 프로네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에 만약에 푸시업에서 로테이션을 하게 되는 경우 관절 가동 수를 적용을 하거나 통증이 생기는 위치를 파악을 하게 될 때 생기는 관절 면이 조금 달라집니다. 아까 전에 디스탈 파트에서는 라디우스가 움직이기 때문에 오목면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디스탈 파트에서는 CKC 상황에서 얼라가 움직이기 때문에 얼라의 관절의 모양은 볼록면입니다. 볼록면이기 때문에 디스탈 파트에서는 롤링과 슬라이딩이 반대 방향이고요.
프록시말 파트에서는 롤링과 슬라이딩이 같은 방향입니다. 널브는 지난 숄더 파트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긴 했는데 팔꿈치 아래로 내려가는 신경 중에 저희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이거 세 개가 있죠. 라디알과 미디안과 얼라 널브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저희가 설명을 해보면은 얼라 널브는 이렇게 안쪽으로 해가지고 큐비탈 터널로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큐비탈 터널이 손상되는 경우가 보통 아까 기존에 설명드렸다시피 이 캐링 앵글 자체가 너무 높아서 너무 각이 커가지고 팔이 과도하게 꺾이는 경우. 큐비탈 터널 자체가 확 꺾이는 경우. 저희가 막 도로를 가다가도 이렇게 확 꺾이게 되면 여기서 정체 구간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게 피가 흐르거나 혈관이 이렇게 타고 흐르거나 신경이 이게 전도 속도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서 막 꺾이기 때문에 정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캐링 앵글 자체가 많이 높은 경우에는 신경이 자극이 갈 수가 있고요. 그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 경험상도 크게 많지는 않고요. 엘보 조인트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메디안 널브이고요. 여기 보면은 이 라디알 널브입니다. 메디안 널브 자체는 손바닥으로 해서 이렇게 아래로 지나가게 되는데 팔꿈치에서 먼저 인트랩멘트, 저희가 포착이라고도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근육이 자극을 주는 부분은 바로 프로네이트 테레스입니다. 프로네이트 테레스 자체가 긴장도가 높아져가지고 메디안 널브를 자극시킬 수가 있고요. 프로네이트 쿼드로터스, 네모 엎친근에 의해서 원인이 되는 경우는 크게 없습니다. 그것보다는 여기 세나 머슬과 하이프 세나가 있죠. 그 사이로 트랜스버스 리가먼트가 있고 이 메디안 널브가 지나가게 되는데 이게 바로 카팔 터널 신드롬입니다. CTS죠. 그리고 라디안 널브의 경우에는 익스텐서 그룹 사이로 이렇게 지나갑니다. 근육 그룹 사이로 지나가기 때문에 이거를 바로 라디알 터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팔이 좀 저리다라고 하면은 익스텐서를 많이 쓰는 경우를 예상할 수 있고, 그리고 익스텐서의 근육 긴장도만 풀어줘도 신경이 지나가는 부분들이 좀 근육이 유한이 되게 되면서 압박을 받던 신경이 이제 좀 풀어지게 되면서 근육 긴장도가 같이 좀 떨어질 수 있습니다. 클라이언트가 어떤 부분이 저린지에 따라서 접근할 수 있는 방향이 좀 달라지긴 합니다. 만약에 손바닥만 저린지 아니면 여기 타고 저린지 위에서 타고 내려오면은 이제 여기 위에서부터 저리기 시작하는 거겠죠. 만약에 익스텐서 그룹에서 저려가지고 위로 내려가는지 체크를 좀 해보셔야 되고, 물론 디스크가 있게 되면은 각각의 그룹에 따라서 신경이 저리게 되는 분포가 저희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도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저희가 오차적으로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만약에 근육이 이렇게 눌려져가지고 신경이 저리진 않는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머슬인데요. 머슬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설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거나 부족한 내용이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